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벤처 투자 예산을 10조 원으로 늘리겠다며 중소벤처 관련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주 4일제에 대해선 공약으로 확신 못한다면서도 언젠간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충청과 호남 2030 표심 잡기에 집중하며 외연 확장에 나섰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해 집권 시 100조 원대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소집한 국회 기재위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 하나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립방송통신대 로스쿨 설치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정치 이슈와 현안에 대한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 맞짱 토론. 오늘은 엇갈린 전략과 행보를 보이고 있는 여야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과 이딴 잡음으로 몸서를 앓고 있는 여야 선대의 인사 논란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사위 중계 관계로 늦게 방송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서울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찾아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7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벤처 투자 예산을 10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장애인 직업훈련형 편의점을 방문하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고 김용균 씨 추모 행사에 참석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중견 중소기업들이 밀집한 서울 가산 디지털 단지를 찾았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이 후보는 공정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풍요로워지기 위한 조건, 그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공정입니다. 창의와 혁신이 자유롭게 발휘되는 시장 질서는 공정성의 토대에서 시작됩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성장의 회복과 기회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10조 원 규모의 과감한 벤처 투자로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기술 창업 기업 연 30만 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벤처 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형 벤처 투자 펀드를 도입하겠습니다. 선배 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투자하는 창업연대기금도 1조 원을 조성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도급 갑질이나 기술 탈취와 같은 불법 행위 근절, 중소기업 제품 제값받기,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 등을 공약했습니다.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주 4일제 도입과 관련해선 노동시간 단축은 언젠가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임기 내에 법으로 확정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 공약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내 최초의 장애인 직업훈련형 편의점을 방문해 누구나 차별 없이 일할 기회를 얻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장애에 대해 장벽이 없는 배리어 프리 사회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열린 고 김용균 씨 3주기 추모 전시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등 이재명표 민생 법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충청 충남도민회 재경 광주 전남 향후회 행사에 잇따라 참석했습니다. 윤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호남 홀대론이 절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의 아들을 자처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는 충청 대망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충북 충남도민회가 주최한 국가균형발전 완성 결의대에 참석해 충청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선택이었다며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충청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치우침 없이 국민을 통합하라는 국민 전체의 기대가 저는 충청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거운동과 또 향후에 정부를 맡아서 운영할 때에도 더 큰 통합의 정치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윤 후보는 지역균형 발전의 3대 축으로 교육 인프라와 재정 자립도 강화,
지역별 산업 지원을 꼽았습니다. 또 충청이 미래 신성장 산업의 주축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경 광주 전남 향후회를 찾아선 절대 호남 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호남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엄청난 공로를 했고 시대가 나아갈 길을 밝히는 선구자 역할을 했다며 호남 민심을 끌어안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또 가장 먼저 간 곳이 호남입니다. 5.18은 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피로 지킨 한거입니다. 윤 후보는 청년 표신 잡기에도 주력했습니다. 청년 예술인들을 만나 지원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2030 세대가 많이 찾는 대학로에서 이준석 대표와 함께 거리 인사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윤 후보가 집권하면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해 100조 원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가 50조 원을 공약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선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남해화학에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해고 철회를 촉구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지역 선대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강력 추진 의사를 밝혔던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놓고 여야가 기재위에서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표 하명 법안 처리를 위해 찬반이 크게 엇갈리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달 22일 한국노총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의결권을 갖고 이사회에 들어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민주당은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공공기관을 보다 민주적으로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여야를 떠나서 해야 될 우리의 당연한 책무이죠.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명 법안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민주당이 밀어붙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한국노총에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 회의가 소집된 것입니다. 이재명 표 하명법입니다, 이거. 법안 자체도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고 경제적 도움도 분명치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제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 이러한 의제,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찬반이 명백하게 갈리는 제도를 강행하는 모습에서 오직 선거에만 혈안이 된 국민의힘은 회의 소집도 민주당이 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야당과 협의 없이 전체 회의로 회부했다며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로 소위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이재명 하명 주장에 대해선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정 후보의 모의 의사였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국회 치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계는 입장문을 내고 이사회 기능 왜곡 등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는 법안 추진을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이사제가 건강한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향해 조속한 입법을 압박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기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서라도 처리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이재명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인데 여야는 물론 노사 간 입장차가 극명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절차까지 시도할지 관심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립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방송대 로스쿨이 법조계 진출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과 변호사 시험 낭인 문제를 우려하는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립방송통신법학전문대학원 도입법안. 정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접근과 저렴한 학비 등 방송통신대 로스쿨을 운영해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직장인들과 사회적 약자의 법조계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찬성 의견과 변호사 시험 낭인 문제를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끊임없이 공부를 했던 소위 전통적 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두었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방송대 로스쿨이 경력이나 출신 배경이 다양한 학생들이 유입될 수 있는 접근성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로스쿨 체계에는 결국은 좀 비슷한 배경, 경제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그룹 내 서클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보이는데요. 그 문제는 또 다양한 사람들이 로스쿨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의 하나로서 방통대 로스쿨 이 부분과 부딪히는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방송대 로스쿨 설치에 반대한다면서 대안으로 사법시험을 일부 부활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완전 100% 지금 사실 전환하기에는 제도적으로 좀 무리가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분적인 사시 존치, 사시 부활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사법시험 폐지 당시 합격률이 3%대로 매우 낮고 시험 준비에 5년 안팎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 공청회에서는 파트타임 로스쿨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직장인이나 전업 가사 종사자가 로스쿨 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이나 수업 방식, 평가 방법 등을 유동적으로 하자는 주장입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국회의장 직속 국가중장기 아젠더위원회가 종합보고회를 열고 미래 사회의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5년 단임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중장기 국가 과제를 논의하고 그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국가 주도의 성장 대신 개인과 다양한 삶의 가치에 기반한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가중장기 아젠더위원회는 우리나라가 빠른 근대화와 경제성장 덕분에 나라는 성장했지만 개인과 사회는 불평등과 양극화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국가 중장기 핵심 목표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개인 역량 강화와 삶의 질 개선, 더불어 사는 공동체,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 성장 체제 마련, 국내외 갈등 조정과 협력입니다. 아래로부터 이제 국민의 삶과 수요자 기반의 이제 비전과 가치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국회와 관련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대립의 문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피해가지 않고 정면으로 이 문제를 좀 바라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국가보다는 개인의, 경제보다는 다양한 삶의 가치에 초점을 둔 성장이 강조됐습니다. 지금까지 양적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질적으로 성장한 사회, 사회적 약자를 우선으로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건강 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의 주거 권리 보장, 일과 학습, 삶이 선순환하는 체계 등을 제시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 분권 기반의 협력과 사회적 고용 안전망 강화,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혁신 등 불평등 완화와 공동체 복원의 중요성도 강조됐는데 사회 혁신과 개혁을 이끄는 이들에게 보상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으로서는 이것은 한 조직 속에서 매몰 되고 마는데 이것이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고 그것을 모티베이트하는 그런 식으로 제도가 좀 유연해져야 되고 물론 당연히 여기는 이 공정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2050 탄소 중립 사회 실현 등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이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 갈등 해결도 과제로 꼽혔습니다. 사회 통합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됐습니다. 그 갈등과 대립을 조율하면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 성장 사회에서 성숙 사회로 가야 한다는.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국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여야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었을 때 국정기획에 반영하고 긴 호흡에서 국회가 제도적으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논의하는 후속 관리 체제에도 저희들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정부 연구기관과 석학 60여 명이 1년 동안 공동으로 연구한 이번 미래비전 2037 보고서는 이달 중순 발간과 함께 국회 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실효성 있는 방역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코로나19 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실장은 의사 출신의 신현영 의원이 맡고 이재가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와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외부 자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선대위 코로나 상황실은 방역당국과 한라인을 개설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체계적인 재택치료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소통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가 유흥주점에 근무한 적이 없다며 가짜뉴스를 보도한 기자와 해당 기사를 SNS에 공유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지열 선대위 수석 부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제보자를 내세워 지난 1997년 5월경 줄리라는 가명을 쓰는 김건희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선 후보였던 추미애 전 장관까지 나서 근거 없는 인신공격을 잔혹하게 퍼뜨렸다며 이러한 끔찍한 인격살인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박 의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변화 요구에 부응하는 국회로 전진하길 바란다며 국회의원이 활동하는 데 이해 충돌이 없도록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노동의 신임위원장을 포함해 김유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상규 변호사 등이 자문위원으로 새로 위촉됐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장정현, 태윤영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장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91일 앞으로 이제 다가왔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어느 쪽이 확실하게 우위를 점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이제 없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그러한 가운데 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재명 후보를 이제 앞섰는데. 하나는 오차범위 바뀌었고 하나는 오차범위 아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2개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 6일과 7일 YTN 의뢰로 실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를 8.2%포인트 오차범위를 뛰어넘어 앞서 나갔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머니투데이 더 300 의뢰로 같은 기간 조사된 결과인데 여기서는 두 후보 0.1%포인트의 초접전 양상이었습니다. 역시 윤 후보가 앞섰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여론조사 시점이 국민의힘 내에서 이른바 울산회동, 또 메머드급 선대위 출범 등이 반영된 기간이기 때문에 이 선대위 내홍을 극적으로 봉합한 윤석열 후보 측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면서 이 하락세를 멈춘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도 이 두 여론조사 모두 윤 후보에게 뒤지기는 했지만 지지율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2주 연속 이 메타버스를 타고 호남을 찾아가 진정성을 내세우고 있고 또 인재 영입 1호 논란에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사과 발언을 하면서 자신에게 악재로 분류된 사안들을 빠르게 이 태세 전환해 나간 게 이 지지율 상승세로 이어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후보가 기대하는 골든크로스는 결과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먼저 지지율에서 이제 앞서고 있는 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선대위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컨벤션 효과를 누린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이 3김 갈등설은 이제 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국민의힘 그제 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원톱으로 선대위를 출범시켰는데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 이렇게 3김의 불협화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세 사람 모두 노선도 다르고 개성이 강해서 언제 어떤 사안에서든 충돌할 수 있다고 보이는 데다가
그제 출범식에서 김종인, 김병준 두 위원장은 일절 말도 섞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김한길 위원장은 아예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지붕, 불안한 동거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여기에다 김종인 위원장의 공개 발언도 이 서먹한 관계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취재진에게 김병준 관련 질문을 받고 그 사람 얘기는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일축했고요. 오늘 인터뷰에서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기로 했다고 답변하면서 김병준, 김한길 위원장과 냉랭한 기류를 보였습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직접 출연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과 출범식에서 눈도 안 마주쳤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전날 저녁도 같이 했고 아직 선대위와 관련한 깊은 대화는 하지 못했지만 큰 틀에서 봐서는 별 충돌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필요하면 치열한 논쟁을 하겠다고 말해 이 선대위 화합 또 원팀 이런 것들이 숙제로 남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 이제 뭐 완전한 화학적 결합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태윤영 기자께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민주당 선대위 상황 이제 살펴볼 텐데 화려하게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등장했던 인재 영입 1호 사생활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제 사퇴까지 하게 됐는데 인재 영입 잡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 골든 크로스를 내세울 만큼 상승세를 이어가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 지지율 반등을 위해 최근 이 선대위 쇄신까지 마쳤는데요. 네. 하지만 아직 윤석열 후보의 이 지지율을 뛰어넘는 추가 동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엔 최근 잇따른 선대위 인재 부실 검증이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는 영입 인재 1호로 조동현 서경대 교수를 발탁했는데요. 그러나 혼외자 등 사생활 논란으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사흘 만에 결국 족이 낙마했습니다. 육사 출신의 항공우주 전문가, 이에 더해 30대 워킹맘이란 화려한 이력만 보다가 검증을 놓쳤다는 지적입니다. 또 조 교수의 사퇴만으로 이 사안이 끝나지 않고 이 민주당과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 연구소 측과의 맞고발에 이어서 가짜 옹호글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이 조 교수의 모교 교사라면서 SNS에 옹호글을 쓴 교사가 이 조 교수가 졸업하고 그 학교에 7년 뒤에 부임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조 교수와 아무 연관도 없는 인물로 드러나면서 가짜 옹호글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에 영입 1호 인사 이제 사퇴가 민주당 선대위에 상처를 준 거는 이제 확실한데 최근에 그 또 다른 인사도 선대위를 사퇴했네요. 맞습니다. 이 민주당 선대위에서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직을 맡던 최백은 이 건국대 교수도 사퇴했습니다. 앞서 최 교수는 이 자신의 SNS에 조동현 교수와 최근 국민의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이수정 교수의 사진을 나란히 게재하면서 외모 비교 구설에 오른 바 있습니다. 2030 청년과 여성 표심을 잡기 위해 분주하게 뛰고 있던 이재명 후보에게 이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 때문에 경질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최 교수도 이 같은 구설을 의식해서인지 사퇴를 알리는 SNS 게시글에 이 위원장직 사퇴에 대해선 어떠한 억측도 사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제학자인 최백은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의 설계자이자 이 후보의 경제 멘토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9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이재명 후보 선거 캠프에서 낙마한 기본소득 설계자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후임으로 합류한 인사인데요. 이한주 전 원장에 이어서 이 최백은 교수까지 사퇴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도 함께 후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선도 많았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 선대위 측은 과도한 해석이라면서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여야 선대위가 영입했던 그 청년 인재를 두고도 이 사람들의 과거 발언 그리고 이제 이력 등이 또 문제가 되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선대위에서 영입한 청년 인재를 놓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민주당은 이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한 30대 청년 노재승 씨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노 씨가 과거 SNS에 관점에 따라 5.18을 폭동으로 볼 수 있다는 동영상을 공유했고 이 세월호 추모 행사를 비난하는 글을 게재했다고 비판한 건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 선대위에 영입된 청년 인재 이 김윤희 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에 이어서 각종 사기 논란에 휘말린 옐로모바일의 손자 회사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또 김 씨가 전날까지 국민의힘 합류를 타진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으로 바로 넘어갔는데 이를 두고 인간적으로 기본이 안 됐다는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 대표를 둘러싼 논란을 알고도 영입했는지 민주당 선대위 측에서는 제대로 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2030 표심을 얻기 위한 이 청년 인재 영입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구설상에 오르고 있는데
사실상 당이 제대로 된 인사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대선 후보 여론조사 그리고 여야 인재 영입 논란에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두 기자 장정현, 태윤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2월 8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아이언맨 이재명 대 우산 든 윤석열입니다. 지난 7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를 영상케 하는 벽화가 그려져서 논란이 됐던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 서점 외벽에 이번엔 청년 작가들의 아트 배틀이 벌어졌습니다. 진보 성향의 그래피티 작가 님볼트와 보수 성향의 작가 탱크 씨가 각각 자신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를 소재로 벽화를 그린 것인데요. 무엇보다 예술을 통해 정치적 지지 의사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님볼트 작가, 이 후보를 영화 캐릭터 아이언맨에 빗대어 표현을 했는데요. 작가는 이 후보의 얼굴을 한 아이언맨이 인피니티 스톤이 장착된 타노스의 장갑을 낀 모습을 통해서 이 후보가 국민의 히어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아이언맨이 인류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새로운 대통령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님볼트의 벽화 바로 옆엔 탱크 씨의 작품도 있습니다. 이 벽화는 유명 그래피티 예술가 뱅크 씨의 눈 먹는 소년을 패러디했는데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먹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있는 아이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모습. 그 옆에는 파란 우산이 구겨진 채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작가는 우산이 필요할 때 우산을 내밀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윤 후보라는 점을 나타내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님볼트와 탱크 씨 두 작가가 벽화 배틀에 나선 건 예술을 통한 풍자, 건전한 지지 활동을 벌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풍자가 힘을 얻는 건 바로 시대 정신을 녹여냈을 때겠죠. 누군가의 모욕을 주기 위함이 아닌 모두가 웃어 넘길 수 있는 품격 있는 정치 풍자,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비니저에서 논란 제조기로입니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청년사업가 노재승 씨의 과거 발언들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 위원장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 유세 차량에 올라서 비니 모자를 쓰고 한 지지 연설로 화제가 된 인물인데요. 향후 이른바 비니좌라는 별명과 함께 그 상징성으로 선대위에 전격 영입됐습니다. 하지만 과거 SNS에 5.18 민주화 운동을 대한민국 성역화 일대장이라고 적어서 논란이 된 데 이어서 지난달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맺힌 게 많다. 다들 멍청하게 광화문으로 나가시더니 결국엔 제 말이 맞았다 등 광화문 촛불 집회를 겨냥한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한가운데 서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민주당과 정의당은 극단적 극우 인사라면서 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선대위 노 위원장을 경질할 의지가 없다는 뜻을 재차 표명했습니다. 옛날 왼발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라님도 없으면 욕한다고. 평범한 소시민이 한 사람으로서 나라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각종 변화에 대해서 자기 그런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 거기 집중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이 젊은 청년으로서 또 소상공인으로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노 위원장의 역사 인식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자 윤석열 후보 역시 선대위에서 노 위원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노 위원장의 영입 철회 가능성에 대해선 가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직답을 피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과거에 적은 일반인의 단상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안팎으로 거센 비난으로 일각에선 해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지금. 비니좌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 윤석열 후보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이상 지금까지 강한항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와 현안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으로 맞짱 뜰 두 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선대위 조각을 이제 양 후보가 다 마쳤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의 그 진검승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먼저 그 이재명 후보는 현 정부와 이제 차별화 카드를 연일 이제 꺼내들고 또 이제 외연 확장을 위해서 우클릭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민희 의원님. 그러니까 우선 차별화라고 말하는 건 정확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당 후보는 누구나 숙명적으로 그 현 정부가 잘한 거는 이어가야 되고 네. 잘못한 건 보완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야당 후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미 그렇게 가겠다고 천명했어요. 부족한 것은 보완하겠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기재부 문제가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일 지금 기재부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비난하는 입장에서 혹은 여당의 틈새를 벌이려는 입장에선 차별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시중에 나가보면 기재부에 대한 30대의 불만이 정말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민심이고 또 거기에는 옳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렴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우클릭했다는 부분은 김종인 위원장 얘기할 때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종인 네. 위원장 얘기할 언급 때 부분에서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님. 네. 뭐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어쨌든 여당의 후보가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는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안 되는데 정권 교체 여론은 높다. 이러면 이거는 그냥 필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략상 이것은 필수적인 행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우클릭으로 볼 거냐? 뭐 제가 볼 때는 우클릭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더 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더 오른쪽으로 네네.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뭐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기왕 하려면 확실하게 각인되게 우클릭하는 행보를 보여야 되는데 우클릭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거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예를 들면 이제 세금 문제라든가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을 중시하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 원리에 맞춰가지고 이 시장의 어떤 수급에 맞춰서 이걸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보다 정확하게 메시지에 던져져서 이것은 어쨌든 부동산 정책 이런 거는 문재인 정권하고는 확실히 방향이 다르구나. 확실히 이런 선명함이 있구나. 이래야 되는데 좀 덜 선명한 것 같아요. 네. 네, 반면에 윤석열 후보 측은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연 확장의 주특기를 가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조타수로 삼아서 좌클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대위 제일 행보를 약자와의 동행으로 내세운 것만 봐도 그 부분을 알 수 있겠죠.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해 주시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또 이건 이제 어쨌든 대선은 종반으로 갈수록 중도를 이제 누가 먹느냐 이 네.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민주당은 우클릭하고 우리는 좌클릭하고 하면서 여기서 중원에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필수적인 행보다. 누가 총괄선대위원장 가더라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 하면 이게 이 내부의 어떤 공감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나 그렇지 않았을 때 예를 들면 후보하고 총괄선대위원장하고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진정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후보라든가 그다음에 상임선대위원장인 김병준 위원장하고는 좀 조율이 돼서 좌클릭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행보는 필요한데 예컨대 이제 뭐 재난지원금 유사한 그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장적 재정정책은 지금까지 윤 후보나 우리 당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해왔어요. 국회에서도 그렇고. 그럼 이거를 김종인 위원장이 우리가 득표를 위해서 좌클릭하는데 필요하다. 그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필요한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전에 의회에서 계속 다퉜던 것 같은데 이걸로? 이런 기억이 난다면 이거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 후보와 상임선대위원장하고의 합의 이게 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우선 국민의힘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제가 토론을 보면 이준석 후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표를? 현장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더 보인다. 이런 표현을 패널들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기분 나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클릭한다, 좌클릭한다는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대통령 되셔서 하실 거 아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클릭을 하든 좌클릭을 하든. 네. 근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좌클릭을 하겠다, 뭐 할 거다 이러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럼 후보는 꼭두각시냐?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거 때만 되면 김종인 위원장이 주가가 높아지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분이 민주당에 가면 민주당을 오른쪽으로 끌고 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국민의힘에 가면 국민의힘을 왼쪽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면 중간으로 끌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원을 먼저 선점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김종인 위원장하고 같이 얘기하겠다. 근데 지난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으로 올 거냐 말 거냐 언론이 잠깐 궁금해하셨잖아요. 저는 네. 그럴 가능성이 제로다라고 말해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재명 후보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가끔 통화도 하는 사이다. 그런데 그쪽에 그렇게 깊숙이 개입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민주당에 오겠냐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의 전략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재명 후보는 중원 전략을 써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원 전략으로 쓴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재난지원금 대선 전에 일정 액수를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가 이건 국민이 원하면 하지 않겠다. 이렇게 후퇴한 거라든지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도 되게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그래서 이게 중원 전략을 쓰고 있고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다르게 내리고 필요하면 박정희의 경제성장론을 따라가겠다. 예를 들면 제1 가치로 내건 것이 경제성장이에요. 이거는 그동안에 진보 쪽의 후보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종인 위원장은 성장론을 쓸 수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상한 게 이게 김종인 대 이재명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가 안 보인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네. 뭐 간단히 한 말씀. 네. 아니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모셔왔을 수도 있죠. 사실 네. 어쨌든 후보가 정책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국정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좀 받고 있죠. 그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다들 또 많은 사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또 그 대신에 또 다른 좋은 점이 또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대신에 부족한 건 메꾸고 매우 보완을 하고 네. 또 좋은 거는 더 부각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모셔온 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과 후보 이렇게 함으로써 후보의 어떤 콘텐츠 이런 것들을 이제 메우는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연령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2030의 지지 이런 것들을 또는 공감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전략적으로는 보면 주요하게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양쪽 선대위가 이제 보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선대위에 또 새로운 얼굴을 수혈하기 위한 여야의 스카우트 전쟁 올해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인재 영입 잔혹사 또한 재현이 됐는데요. 제1야당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노재승 씨의 과거 발언들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민의힘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번 논란에 윤석열 후보는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지금 선대위에서
이분의 지금 그 전에 하신 그 얘기들을 쭉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제가 지금 막 들었습니다. 이미 철회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뭐 그거는 제가 지금 가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뭐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5.18 유가족 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뭐 누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꼭 공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발언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가난과 검정고시 비하, 또 촛불 시위 폄훼, 5.18 폄훼, 백범 김구 비하 등이 이제 논란을 낳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일단은 지금 거취를 지금 상황을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최 의원님. 우선 실세 중에 실세. 권성동 의원. 저는 그 출범식 때 후보가 사무총장하고 같이 그 하얀 장막 뒤에서 들어오는 건 정말 정치사상 처음입니다. 대개 후보는 배우자랑 같이 나오고 그 하얀 커튼 뒤에서 나오는 것도 참 특이했는데 그 실루엣이 보일 때 저는 어머 아내가 살이 많이 쪘나 요새 그랬는데 나와 보니까 권성동 의원이었어요. 그 실세 중에 실세인 권성동 의원이 일단 뭐 선대위원장에서 그만두게 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더라고요. 예, 오늘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세가 얘기한 거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건 정말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노재승 씨는 얘기한 걸 쭉 들어보면 이분은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첫 번째 얘기한 게 약자와의 동행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검정고시 출신들을 폄훼했습니다.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을 했고요. 그리고 이분이 생각하는 세상은 정말 소수의 너무너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인 것 같고 정규직을 철폐하자는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치권에서 정규직 철폐하자. 20대를 잡고 물어보십시오. 비정규직 되고 싶은가, 정규직 되고 싶은가. 그런데 저런 사람을 앉혀놓고 20대 얘기를 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고 오늘 제가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제가 쭉 보고 사료를 찾아봤더니 김구 선생에 대해서 노재승이라는 사람이 모욕한 내용을 저는 사료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김구 선생께서 이러저러해서 사람을 죽였다, 살인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분이 본 사료를 못 찾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국민의힘이 출범식 어디서 했는지 아시죠? 백범기념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백범기념관에서 했다는 이유는 백범 선생을 그만큼 기린다는 뜻인데 선대위원장이라는 자가 지금 백범 선생을 모욕하는데 또 실세 중에 실세인 분이 저분이 뭐 역사적인 인식이야 개인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요지로 말씀하시면 도대체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의힘은 어떤 정당으로 보이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님. 네, 저는 뭐 다른 내용보다도요. 그 가난해서 이렇게 검정고시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각각의 사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아마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걸 듣게 되면. 그런데 이 정치는 휴머니티가 없는 사람이 해선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선에 따라서 뭐 보수냐 진보냐 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놀랍다. 그리고 처음에는 몇 가지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만 있는 줄 알았는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는 더 이상 이분에 대해서 개개의 발언에 대해서 평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관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총선에서 이것보다 훨씬 덜한 사례에서 제명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뭐 경중을 가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한두 건만 가지고도 제명이 띄고 있는 사람이 중간에 제명돼서 후보로 출마조차 못한 경우가 있는데 선대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수많은 실언들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과연 당에서 그냥 놔두는 게 맞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특히 이런 문제에 있어서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 향후에 주장하는 것에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보가 오해를 받게 돼요. 후보가.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또 인재 영입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다음 질문으로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이번에도 민주당 이야기인데요. 앞서서 선대위 1호 영입 인재였던 조동현 교수 사생활 논란 끝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전 의원님. 네, 이것도 뭐 물론 뭐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사안이냐 이게 사생활 문제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평판을 조회를 해보면 다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저는 물론 이제 좀 뭐 내용으로 들어가면 조금 이렇게 인격적으로 너무 이렇게 명예를 훼손한 것 같은, 그러니까 일부 황색 저널리즘에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네. 뭐 아이의 얼굴을 공개했다든지 그건 참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일단은 우리나라의 문화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통념상의 어떤 평판의 기준으로 삼는 것들이 있는데 단순히 그냥 사생활이다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이게 조금 선을 넘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본인한테 좀 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럼 이게 결국에는 자신을 영입한 당에 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영입 제안을 받아도 본인이 좀 고사를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선 만약에 개인적으로 저에게 의견을 묻는다면 아직 우리 정서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든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의당의 청년 대표가 얘기한 부분, 그럼 혼외자가 있는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되는 거냐? 정의당이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되겠다. 너무 저 자신이, 다른 사람 모르겠고 저 자신이 여성에 대해서 가혹한 게 아닌가? 그리고 남성들의 경우는 이런 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풍토인데 아직도 여성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고 특히 정치 신인, 정치계에 처음 들어온 여자에 대해서는 가혹한가? 정의당의 그런 시각이 과연 우리가 토론할 수준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 일단 정치권이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증을 가혹하게 해요. 근데 그게 여성과 남성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함익병 씨 같은 경우는 독재를 찬양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했는데 그거는 사생활보다 더한 것 같거든요. 저는 그 뇌구조는. 그런데 그런 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좀 아까 노재승 씨는 아직 안 그만두고 있단 말이죠. 저런 제가 보기엔 거의 극악한 말을 한 사람도. 그런데 조동현 씨만은 이렇게 계속 얘기가 되는 부분이 여성 신인 진입에 좀 가혹하다. 그리고 또 진입하고 나면 괜찮아요. 지금 끊임없이 한 국회의원의 그 사생활 문제가 계속해서 댓글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야당 누구도 반응하지 않으세요. 이건 맞나. 게다가 조동현 씨는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나서도 이렇게 뒷담화를 하고 이래야 되나. 이거는 정말 문제고 특히 아동 인권 유린 부분. 저는 거의 그거 아동 학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유튜브나 구글이 외국은요. 아동 인권 유린이나 아동 학대에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왜 버젓이 있는 건지. 하여튼 이번 건은 생각할 부분을 정말 많이 던진 것 같고 민주당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 이런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동현 교수 문제는 나중에 이제 사퇴 후에 그 성폭행으로 인한 혼외자였다. 뭐 이런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뭐 언급을 했는데 일단 저희 그 시간 관계상 요 부분은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국민의힘이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줄리 의혹에 대해서 이제 정면 대응을 하는 이제 분위기입니다. 최근 이제 공개 증언을 보도했던 매체 그리고 SNS에 이를 공유한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이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는데 두 분의 입장 오늘 좀 짧게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누구나 검증의 잣대는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검증의 잣대가 본인에게 들이대면 전 정말 무서운 것 같아. 이럴 때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었구나.
국민의힘의 검사 출신이 선대위를 장악했다더니 진짜구나. 조금만 비판이 들어가면 법적으로 처리하고 고소고발하고 무서워서 선거 치르겠습니까? 이건 진짜 아니다. 그냥 사실 아니면 밝히면 그만이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혹독하게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다 고소고발 해버리면 지금 이 말 하다가 저도 나중에 잡혀가나? 무섭잖아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이게 만약에 이제 사실이 아니면 저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검증은 당연히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데 허위로 만약에 증언을 했다. 그럼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한 100일, 그러니까 한 3달 정도 남았으니까 오히려 이 기회에 사실을 한번 밝혀보는 것도 저는 괜찮겠다. 왜냐하면 이거를 계속 이런 허위 사실에 시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많이 허위 사실이면 굉장히 심각한 거다. 그래서 안 참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꼭 고소고발은 해야 됩니까? 아니 그래야 수사를 하니까. 네. 5명 정도를 증언했다는 근데 누가 건데. 어떻게 그걸 밝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또 예를 들면 아주 세부적인 것은 좀 혼선이 좀 있다 하더라도 큰 줄기에서 사실이면 그것은 아마 처벌하기 어려울 거거든요. 고의성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도 그렇고 그 이제 한편 그런데 아까 이제 조동현 사건하고 같은 맥락에서 저는 너무 하여튼 여성에 대해서 가혹한 잣대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대중들이나 또는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선동하는 정치권의 인사들이나 또는 황색 저널리즘도 특히 대상이 여성일 때 굉장히 신나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주관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가 이런 어떤 사회적인 검증하는 건 좋은데 이게 혹시 너무 가혹하게 너무 필요 이상으로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이제 인격적으로 선을 넘은 게 아닌가. 이것은 잘 봐야 되고요. 또 언론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조동현 건에 있어서 아이의 그 얼굴을 공개한 거 저는 그것은 뭐 선을 넘은 정도가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적으로 이건 걸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전부 다 그 사회적으로 분노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맞짱 토론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야 대선 후보들의 엇갈린 전략과 행보 그리고 여야 선대위 인사 논란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는데요. 수도권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서울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